지금부터 나와 너 스터디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 8주에 걸쳐서 이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발표자 우리 홍선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스터디 책 나와 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오늘 첫째 주 연보와 국어 나와 너에 대한 19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마르틴 부버에 대한 이제 간단한 연보를 보게 되는데요. 마르틴 부버는 만남의 철학자, 관계의 철학자, 대화의 철학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187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1892년에 칸트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조부와 함께 자랐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의 학문적인 중심지 렘브르크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시디즘, 그러니까 열렬한 어떤 종교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온주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시온주의라는 것은 흩어져가는 유대인의 단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서구 유대인의 대표인 헤르츠르가 동구 유대인의 대표인 바이츠만과 부버의 이제 그런 대립이 생기는데 이제 서구 유대인은 정치적인 유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동구 유대인은 경건한 종교적 조국 복귀 운동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런 단결을 이제 꽤 해나갔지만 결국에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버는 시온주의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운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부버는 유대 출판사를 창설하면서 출판물을 통해서 유대인 문화와 정신을 심화하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는 이제 신비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시디즘에 대한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와 너, 이번에 보게 된 나와 너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65년 87세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나와 너 책은 부버 사상의 종합이자 만남의 사상의 집약적인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버는 오늘날의 문제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인간성의 상실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내적 연관도 없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손그레뜨 잃어가는 인간 소외, 원자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성의 상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기계화가 비인간화를 불러온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그것의 관계의 지배 아래 스스로를 매몰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나 그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이제 비인간화, 인간성의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고 참된 인격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버는 나와 너 근본 사상으로 첫 번째 명제, 인간성의 근본 형식인데 명제화하는데요. 처음에 관계가 있다라는 말로 인간성을 이렇게 명제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는 말로 인간의 실존을 이제 실존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제 아래에서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너, 나와 너라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거이라는 두 가지 관계의 질서로 모든 존재가 세워지고 모든 관계가 규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만으로 이 두 관계를 벗어난 나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너 관계 속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나와 너의 관계는 결국 주체적인 경험이고 이런 주체적인 체험이고 이제 이거는 바로 인격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되고 또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우리의 존재 자체는 모든 관계 속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인간 실존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나-너 관계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장 긴밀하게 인격적인 것이고요. 이 나-너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너 관계 속에서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 그것의 관계인데요. 나 그것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식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일 수 없는데 우리가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사물에 붙어 있는 것을 경험한다. 즉 그것의 성질에 관한 지식, 곧 경험을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경험은 오직 그것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백만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사회가 된다. 즉 이런 나 그것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즉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너 관계 속의 나와 나 그것 속의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나라는 말은 분명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의 인격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 너 관계 속에서의 나는 인격으로 나타나서 나 자신을 주체성으로서의 자기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다른 인격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 나 그것 관계 속에서의 나는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관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런 독자적인 존재는 나를 다른 독자적인 존재와 분리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것, 즉 비인격적인 존재고 내가 그냥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것으로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일까? 나너에 있어서 너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그것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더없이 사랑했던 애인조차도 때에 따라서 때의 흐름과 더불어 결국 이제 그것으로 변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것이 되지 않는 너는 영원한 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너는 무엇일까? 영원한 너는 영원한 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너의 여러 가지 관계 속의 여러 모습 속에서 영원한 너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낱낱의 너의 모든 낱낱의 너는 이제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 들어서는 모든 너는 하나의 조망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원한 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연장선에서 이제 영원한 너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강할수록 인격적이 되고 너가 영원한 너가 될 때 그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영원한 너라는 이런 영원한 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제 북어는 그것이 가장 이제 어울리는 이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 관계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세계는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너 관계에서만 살 수도 없고 그것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인격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너무 그것의 집에 내맡겨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북어는 이 책을 통해서 나 너의 관계의 힘 회복을 통해서 점점 그것으로 굳어져 가는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너라고 말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코 객체화될 수 없는 그런 너의 만남, 나와 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글씨 좀 크게. 네. 근데 뭐 짧아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를 8주에 나눠서 할 때 그냥 제가 딱 책을 봤더니 막상 딱 이제 본문부터 들어가면은 못 읽겠어. 네. 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린가?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연보와 또 이제 저자가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놓은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좀 어떠셨는지 우리 좀 같이 얘기해보죠. 덕분에 좋았어요. 영혼 좀 씌워줄래? 덕분에 좋았다는 거. 아니 내가 이거 읽어보려고 첫 장을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를 못 넘기겠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이거. 근데 이거 딱 뒤를 읽으니까 이 책이 좋은 책이구나. 저도 발표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해하기가 더 좀 집약적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철학적 사조를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 부보가 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인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사실은 칸트나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만 보고 또는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몰라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보겠어?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 저도 철학을 모르는데 이 책을 보니까 좀 관심 발생했어요.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지고 저는 못 올 것 같다고요. 어렵죠. 네,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시고 쉬시는 걸로? 아니요, 배우려고요. 학습자의 태도로 왔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저기 앉아 여기 앉지 말고. 인기가 많아요. 아니, 궁금한 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는지가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짠 것처럼 얘기하네. 형이 했잖아. 형이 그래서 하자 제가 그랬잖아. 무슨 말이었나요? 미리 짠 것처럼.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뭐가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지금 발표했던 데서 나와 너 나와의 그것의 관계에서 그렇지. 느낌 오죠? 아니야, 나 끝까지 그래서- 얘기해줘요. 아니야. 그래서 보자고 했구나. 그렇지. 어때서? 나 그거. 어. 그 관계, 어쨌든 관계잖아. 우리가 상담하는 건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벌써 얘기하면 그다음 할 얘기가 없어.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인간의 대상화에 그렇죠.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맞아요. 이렇게 철학,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정한 사람 되기에서 사실은 계속 논했던 이제 그 철학의 기초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 실존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로저스까지 이어졌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저희가 철학적 질문들에 관해서 한번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관계로 할지 대상화로 나눌지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가 우리가 늘 스터디하면서 했던 얘기들이잖아. 네. 사람을 사람같이 봐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 사람을 대상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상담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진 않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집단을 하고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람을 대상화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이 여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저 스텝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 주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들었던 주제,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과 좀 핵심이 닿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어떻게 요즘 집단하면서 좀 사람을 좀 대상화시키고 이렇게 좀 물건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꼈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지 졸라. 졸라 짜증나지. 어떻게? 아니 나를 자꾸 뭐 리더로만 보고 상담자로만 보고 뭐 이러니까 오늘도 저를 상담자로 보시는 내담자분께서 쿨하게 자기 일정 있으시다고 상담 취소하고 가셨거든요. 뭐 감정적인 어떤 소통 없이 그렇지. 그냥 뭐 콜센터 전화해서 얘기하듯이 미안해. 뭐 이거 스터디 본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당신 얘기하는 거. 그냥 하나의 역할, 하나의 도구로서만 본다는 그렇죠. 습소를 하면서요. 다음 주에 오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집단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고 오시는데 이제 그래서 관계들을 살펴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약간 여기서 말하는 나 그것의 관계로만 볼 줄밖에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도 저는 이제 이 책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 책은 대명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한 인간. 이 대전제로부터 이제 연역을 시작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철학적 사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도 이 책에서 물론 저는 잘 다 읽어보진 않아서 그걸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책의 그냥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나 이 번역하신 분이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대전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라는 것만 논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이 맺고 있는 인간의 관계들을 분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생각하지 않고 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까? 그러니까 내가 관계적인 존재고 인간은 관계를 기본적으로 원하는 존재고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죽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걸 어떤 수단으로 이룩할 수 있을까를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미 부버가 굉장히 좀 경멸하던 거예요. 이 목적론 자체를. 사실은 그 칸트와 이제 니체의 이전 시대의 그런 철학적인 사조인 건데 그거를 부정하면서부터 니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사조로 이해하자면 목적론에 입각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론적인 것 자체가 그 관계 역시 그거를 어떤 하나의 그 도구와 수단 또 어떤 대상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보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좀 이렇게 그 혹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는 슬쩍 넘어가셨는데 이제 부버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딱 넘어가셨는데 부버가 칸트의 책을 보고 굉장히 해방감을 얻었다. 네, 몇 페이지? 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198페이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장르의 형이상학을 위한 프롤레고메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형이상학 서설 이걸로 이제 번역이 된 책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식론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어서 칸트는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냥 틀인 거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부버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니체의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또 멘붕에 빠진 거야. 왜냐하면은 니체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같은 것의 영원한 되돌아옴, 이게 이제 영원회귀라는 개념인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일단은 영원 회귀요? 예, 영원회귀. 이게 이제 뭐냐면 영원 결혼. 길이 있어. 야, 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적으려 그래. 영상을 보면 되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영원 결혼지. 길이 있어요. 성문의 앞뒤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둥근 길이야. 그리고 우리는 성문이라는 그 문이라는 현재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 이걸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좀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니체는 아니다. 영원한 것은 항상 똑같이 돌아온다.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영원의 회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토록 반복될 수 있는, 영원히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두 번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멘붕에 빠진 건데, 근데 이제 니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 니체가 시련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영감을 받고 단 열흘 만에 일부를 저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저술했냐면은 루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성에게 빠져서 여러 번 청혼하고 구애했지만 그 루 살로메는 니체의 절친 레와 함께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이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와 이제 바람이 나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 뭐 바람이라고 하긴 그렇지,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후 니체는 아편을 과도하게 흡입해서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갈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그러니까 이제 또 친구한테 이제 편지도 쓰긴 했는데 얼마지 않아 이제 극도의 고통을 창조의 영감으로 승화시켜서 이 책을 썼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게 연관이 되냐면은 니체는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저 기쁘게 한 번 더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루 살로메를 향한 사랑이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다 해도 그 기쁨을 반복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 가서 청원했는데 계속 거절당했거든.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고통도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반복되는 고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인식하고 어떤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에 있어서 이제 칸트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좀 박사님 이해하셨어요? 제가 혼란이 오네요. 붕괴하고 간단히 니체는 인생은 고통이라 생각했어. 자신의 삶이 되게 고통스럽거든. 맞아요. 되게 합리화를 잘했네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려고. 그게 니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것의 영원한 되돌아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랄까 그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희의 순간들도 느끼려면 이게 반복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이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자신만의 그런 뭐랄까요?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니체의 핵심인 거예요. 니체 좀 안 해요? 니체? 니체 전문가예요 이렇게. 여기 니체님 계시잖아요. 제 말이 어떻게 듣고 제 계세요? 말이 좀 많은지. 코멘트 좀 해주세요. 멋지네 다들. 또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게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요? 못 들어보셨어요? 순수 이성 비판? 상식인가 보죠? 진짜. 고전 명작이야. 진짜 좀 이거 관심을 가져요. 네. 가만히 지금 있어, 관심 가만히 많이 있어. 갖고 중간에도 있잖아요. 가만히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인식론의 관점에서
그동안 사람들은 세상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칸트가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인식이 대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향해 있다 그래서 인식의 조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쓴다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인식의 조건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으로 이게 한번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칸트나 니트나 이런 이제 맥락을 알아야 이걸 안다는 게 결국에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홍수에서 성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계를 봤을 때는 뭔가 객관적인 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와 너의 관계로 인식할 거냐,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굉장히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철학적 사조에서 중요한 것 중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잘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신의 존재나 또는 우리의 경험의 문제들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칸트 시대부터.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목적론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각자 인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경험론이 싸우고 있었는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칸트 시대부터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또 니체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칸트는 선언적인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선언적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배제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칸트는 니체는 그것마저도 부정한 거죠. 그것마저도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인간의 그런 뭐랄까 선택과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이제 증가시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요맹당이 그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가 이해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철학적 사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부버가 이거를 사물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인식으로 저는 확장시켰다고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식론에 관한 하는 사조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거 대단한 분이었네. 근데 이분이 안 유명해. 왜 안 중요한 유명해? 건. 그러게. 아니 이분이 너무 종교 색깔이 종교적이어서 나와서 그러실 거야. 신학 쪽에서는 엄청 유명해요. 신학. 근데 이분이 또 뒤에서도 나왔지만 이분이 이게 정신치료랑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 이분도 이제 미국의 정신치료 관련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떤 기존의 사변적이고 어떤 그런 진리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버가 유대인 색깔이 너무 강하고 종교 색깔이 너무 강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철학 쪽에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근데 사실 전 좀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냉소적이지 않게 이 책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미 현대 과학은 너무나 명백하게 인간에 관해서 밝혀줬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 그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이제 그 뭐라 될까, 그 사고를 통해서 이거를 발달시키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고리타분들 하시오 그냥 뭐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거야. 왜 고리타분하게 분재미 같아? 뭐라고? 난 가볍게 문제미네, 단편적으로 문제. 읽었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 우리 처음에 스터디 글씨 뭐였대? 대상 대상관계 이런 거. 거기서도 대인 과정 과정. 접근. 대인 과정. 거기서도 타인이랑 나랑 그래서 나 조망 타인 조망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다 쭉 연관돼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가장 초반에 좀 했던 근데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 좀 영향을 미쳤나?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거의 초반이죠. 왜냐하면 또 이전까지는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비인간화가 되냐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문명의 문제다. 기계화가 되고 이제 그런데 같은 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이거로 나와 나의 관계를 볼 거냐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볼 거냐의 문제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이 사람 처음 한 거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런 생각 해봤어. 우리가 중세 이전의 사회를 굉장히 그리워하잖아요. 서구 문화는. 근데 중세 이전의 사회는 인간적인 사회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은 이제 그 인간성을 회복했나? 그리워한데?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중세 이전의 그 르네상스 이런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확실히 약간 없으신
뭐나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역사를 잘 몰라.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럼요. 우리 얼마든지 또 우리 한계니까.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좀, 그럼요. 도움을 주세요.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되게 그리워해. 그리워해.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를 굉장히 이제 신만 바라보고 있던 시대를 떠나서 인간이란 것에 관해서 관심을 그쵸. 다시 돌리게 되는 이런 이제 흐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이 논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중세를 굉장히 좀 부정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삶이란 게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같은 걸까? 좀 이런 좀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과거에도 뭐 어떤 그런 계급사회나 노예제도나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당연시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냥 성인 남자 그렇죠. 이렇게 네, 돼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나와 그것. 저 이게 보면서 이게 이제 독일어로 나와 너가 이히 운트 두고. 그럼 나와 그것은 이히 운트 에스잖아. S. 그렇죠? 이히리베 이히. 그거 실수문도예요? 이게 그거 나 그렇죠. 이거구나. 이히 입에 니히 나는 너를 독일어 사랑해. 독일어 아, 독일어죠. 아, 독일어. 아 근데 뭐야 이거? 이히와 S가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프로이트의 원초화가 사실 프로이트는 S라고 했어요. 자아는 이히라고 그랬고 초자는 위버 이히 오버 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와 그것은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자면 자아와 원초화인 거야. 욕구. 그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상화할 때는 욕구의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번 주에 되게 그런 어떤 교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환자한테. 근데 이제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인격체나 감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역할 혹은 자신의 어떤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온갖 성범죄도 그렇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온전한 어떤 고유한 인격체로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와 그것이 어떤 갖고 있는 위험성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이트가 그런 면에서 이거를 또 좀 이렇게 좀 영향받지 않았나 이히 그리고 S라고 했던 프로이트도.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괜찮지 해석이? 그런 거 같아요. 하나 했다 오늘.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상 보면 이 자격이 얼마나 시대가 이제 비슷했을까? 프로이드 시대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칸트, 니체,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연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부버가 근데 더 오래 사는 거죠. 아니야 부버가 65년까지 사셨던데. 이 책이 언제 나왔니? 1923년이지. 그러면 1896년대는 18세였네. 65년에 더 어리지 않아요? 뭐가? 부버가 더 어리긴 한데 이제 프로이트가 사망 구조 이론을 언제 얘기했느냐를 좀 서로 영향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이때 유대인들 그 계몽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오니즘 이런 게 있었고. 관심이 프로이드도 있었겠죠. 그렇죠. 프로이트가 이제 서부 유럽이어서 이제 그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국가를 세우자는 팔레스틴에 그거를 세우는 거는 서부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오늘 이거 네. 동부 사람들은 그거를 원했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프로이트도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동시대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자 오디오가 비어요. 오디오가 빛나. 박진환이 얘기 좀 해요 좀. 뭐 느끼고 있어요. 뭘 느껴? 느끼는 걸 얘기해.
잘 듣고 있어요. 느끼고 싶다. 오늘만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일찍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은 이거를 좀 먼저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PPT에서도 나왔지만 나와 너, 나와 그거 이게 사실은 분리돼서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부버의 야, 근본적인 잠깐만. 같은 연도야. 어... 이게 나와 너와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 3원 그치. 근데 프로이트의 삼원주의 이론이 발표된 글도 자아와 원초와 같은데? 그럼 똑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히 운투두를 얘기해. 제목이 똑같다고. 잠깐만요. 미안해. 프로이트의. 그럼 이게 그 시대의 몇몇 지식인들이 공유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틀을 가지고 각자의 해석을 한 건가? 공유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나름의 경험을 갖고 이제 정신 차려. 근데 왜 하필 그 시기에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들. 맞아. 자아와 원초와야. 프로이트의 책은 이히 운투 S고 마틴 부버의 책은 이히 운투 둔 거야. 그러니까 정신치료 쪽에서도 당연히 이게 연관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겠네. 그럼 그 시대에 왜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계문명 때문인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인식했고 마치 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인식을 했지만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부터 인간은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완벽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고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자들이 많이 고민했던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지 이 새끼들. 중요하지. 맨날 그 생각 이 새끼들이 농사질 시간에 농사 열심히 안 짓고 맞아요. 사유할 시간이 남았던 거야. 기계문명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하기 다시 시작하신 한번 거지. 그때 어. 옛날 중세 전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게 기계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인간도 옛날에는 이제 그런 관계긴 했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했다가 인간도 그렇게 기능적인 존재로 인식을 그러니까요. 하기가 쉬워졌을 것 같아. 기계처럼. 그렇지. 아니 기계와 인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인간이 기계야. 인간이 농사를 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과 기계를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는 것도 AI가 발달하면서 과연 AI가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이게 과학자들은 굉장히 있어하는 주제야. 우린 재미없지만. 왜 재밌어? 과연 AI가 점점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언제 자유의지를 갖게 될 것인가를 정의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 정의가 없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가 아직 없어. 그러면 지금 이미 AI는 자유의지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야. 진짜 나머지 재밌어. 아니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계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게 되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게 언제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논쟁이 있다는 다큐를 내가 얼마 전에 봤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 단어만 있지 관념만 있지 정의를 못 내린 거야. 딱 정확한 시점. 기계가 어느 상태가 되면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왜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직 정의를 못한 거야.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이하는 것.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 생각을 얘기해봐. 이거 내 생각이야.
아까 이 선생님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생무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명한 팟캐스트요? 유명한 도서 분야에서 50위까지 올랐던 아니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황교안 선생님. 생무상. 나 팟빵에 생무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셋이서 이제 얘기하는 팟빵이 있습니다. 생무상이 무슨 뜻인가요? 인생 무모한 상담자들이라고 해서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도 이만희가 저희가 없지. 사실 비슷한 이제 주제가 나왔잖아요.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거기서도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판사님께서 이제 바라본 이제 자신이라는 사람과 타인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들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과 지금까지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논하셨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쭉 그 책을 이렇게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를 뽑자면 사실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수단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좀 쭉 읽으면서 그게 필요한 거구나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담을 해오거나 집단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고 한데 그 판사님께서도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한 결정만 하는 기계라면 법문대로만 하면 되지만 거기에서 인간적인 고뇌들이 있는 거야. 판사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수단화된 자신의 수단화된 역할과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시면서 이런 감정을 빼고는 사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사님이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 나와 너에서 나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까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213페이지인가? 212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나 너에 있어서 모든 너는 언젠가는 그것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아까 그 홍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된다면은 그냥 돼야 돼, 영원히.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런데 여기선 영원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해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합리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 말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너도 존중받아야 되고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공감은 뺀 상태에서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싸지르고 다니는 거지, 이 새끼들이. 싸질렀어? 저쪽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매 순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수단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본인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처음 인식하는 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넌 거야. 그쵸. 엄마. 그쵸.
근데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육아가 힘든 게,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게, 아이들은 나를 대상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놀아줄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벗어나서 어떤 부모를 하나의 역할이나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한 고유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평생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이제 아이를 정말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되게 속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4살짜리를 밤새도록 벌을 세웠어. 그래서 죽었어. 어떻게 세웠길래? 그러니까 새벽 4시인가에 이제 딸이었는데 텐트에 이제 오줌을 쌌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나서 기저귀를 태우는데 이제 개새끼 구하는. 그래서 이제 엄마야, 개새끼는 아니고 개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내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를 하면 엄마가 잠이 들었나? 근데 애가 이제 푹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애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체포됐다고. 이번 주 추워서 그랬나? 집 밖에. 그러니까 집 밖인지 어딘지 뭐 부엌인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화되기 때문에 또 부모도 뭐 그렇게 또 아이를 대상화시키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처벌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만 봤지, 그 아이가 겪게 될 그런 고통, 그런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가 이 집단주의 문화에 관한 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반기들의 방향을 보자면, 사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그 인간성의 회복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다로 가는데, 이 개인이 중요하다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욕구나 행복이 중요하다는 문제로 가는데, 이것도 어차피 사실은 그런 인간성의 회복을 하는 방향,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가 어느 순간에는 조화를 이뤄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을 강조하는 그 방향이 사실은 좀 제가 느낄 땐 좀 위험하다. 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약간 관계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개인주의로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관계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 나만 중요해. 중요해. 근데 그게 또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자꾸 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유행인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흥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인간의 그런 관계적인 욕구를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채워준 거야.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그냥 농담삼아 프레디 머큐리를 네. 저희 이제 선후배들끼리 프레디 머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게 패러디가 많이 되잖아요. 그 막 몇만 명이 있는 광장에서 이제 그 노래를 먼저 선창하고 이제 따라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러디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뭔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너무 지친 사람들이 개인으로 찾아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느끼고 싶었던 그 관계적인 속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현대의 그런 지금 30, 40대들이.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야? 지금 30, 40대가 되게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간의 소통이 부재하는 거에서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목적론적으로 좀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목적 지향적으로, 성취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관계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아까 홍 선생님도 그랬지만 관계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온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속으로 정말 바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든 거를 어떻게 좀 그냥 편안해질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가장 많은 얘기가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하고 그러려면 그렇죠.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잖아. 시간과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여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즐기기에는 누리기에는 너무 바쁘지 않냐. 그래서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아까 개인주의자 선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상담자가 안 됐으면 정말 철저하게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그렇죠. 그럼요.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너무 아니 제가 그래도 마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만큼.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 안 쓰고 사용 안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입을 못 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동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굉장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사용을 했지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나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기 존중만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험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 존중만 해라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거의 소유격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지? 그래서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저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해진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좀 열려 있었는데 그냥 일반 뭐 직장인들이란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상담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경험하는 방법 없어. 집단 상담에 꼭 와야 되겠어? 아니 이거 선생님 얘기했던 211페이지 저는 상담을 처음 하고 집단하면서 너에만 이렇게 되게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 감정도 보고 내 감정도 알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나 너만 하는데. 근데 힘든 건 힘든 건데 관계를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나 그것도 필요한 거야. 뭐냐면 요즘 결혼하면서 느끼는 게 나 너라고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나 그것도 있어야 돼. 맞아요. 저도 필요해. 오늘은 설거지 해야지, 누군가 밥 해야지, 그렇지. 누군가 빨래 해야 되지. 그럼. 근데 이게 지금 나 둘이 사는데도 이런데 애 생기면은 그리고 이제 나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빨리 들어와. 근데 점차 부모님은 나한테는 나 그것이었는데 이제 부모님 점차 나한테도 나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했거든. 애는 언제 가질 거냐. 그래서 이게 난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양극단의 그러니까 나 너가 아니고 나 그것이 아니라 이 중간 지점을 여기서는 영원한 너를 만나게 된다는 게 이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영원한 너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양극단을 서봐야 되는데 내가 내 경험에서는 나 너는 집단 상담에서 하고 나 그것은 결혼을 하시면 너는 다 해. 빨리 다 해. 누구랑? 이렇게 일단 해. 결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속 선택하는 게 나와 너의 관계는 없다. 무조건 근데 이거 좀 결혼해라.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부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13페이지에 그러니까 213페이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거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의 좀 뒷부분을 영원한 너의 옷자락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너를
영원한 너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거에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그거의 옷자락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잡았다가 놓치는 거지. 온전한 영원한 너가 너를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걸 우리가 맞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명칭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상 관계에서는 그걸 온전한 영원한 너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옷자락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설거지랑 나랑 할 필요는 없어. 빨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틴 부버가 그렇게 여기를 표현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는 종교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 철학 분야에서는 이게 사실 언급하기가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마틴 부버는 이 하시디즘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그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적이에요. 그리고 그 마틴 부버가 했던 그 중요한 어떤 업적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원전에 되게 가깝게 번역한 게 이 마틴 부버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어. 사이콘의 해군.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반박이 뭐랄까, 철학자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떤 종교학자 신학자에 더 가까우니까 사실은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의 관계에서 지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걸 이렇게 찾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집단주의 문화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지쳐가지고 어떤 그런 잠깐만 관계를 벗어나는 개인으로 돌아오게, 잠깐만 개인만을 관계를 벗어난 개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관계 속에서 뭐가 힘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왜? 그러니까 그 수단화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집단 문화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개인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좀 표현하게 하거나 그렇지. 감정을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딱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좀 예를 들면 내가 좀 속상해, 내가 좀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랬을 때 바로 오는 반응은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사실은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요구나 그렇죠. 욕구에 따라서 자신이 뭔가 계속 움직여야 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이 쓰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에 지쳐서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개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시 그 사람들이 관계를 떠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온전한 너로 이제 살도록 우리가 잠깐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줄 수 있을까? 관계를 도망가지 말고 너를 수단화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떻게?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수단화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그게 사실은 니체의 철학이에요. 니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니체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니체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억눌려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중요했던 게 자신의 주체야.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니체의 굉장히 큰 그 삶에서의 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버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니체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211페이지에 할 말이 보면은 21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그너너 나 너의 나는 인격으로 나타나서 소유격이 없는 주체성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한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니체의 영향인 거예요. 나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지만 사실은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수단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주체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어려워. 근데 이 지점이 진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된 존재로서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그런 간섭이나 기대 같은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보다 자기도 오히려 여기에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죠. 독립이 안 된 상태라서 맞아요. 본인 목소리를 못 내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하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또한 상호적으로 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곤해지는 자기도 거예요. 스스로를 대상화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역자는 이 뒤에서 이제 나와 너와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너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 선생님께- 나 그거 진짜 멋있더라. 그렇죠. 독백이랑 그렇지. 그 대화랑 맞아요. 딱 비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어디야? 어딘가 있어. 여기 좀 213페이지, 213페이지 끝에. 친절하지 여기 못하셔서. 여기 좀 졸았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가 네. 참다운 대화를 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요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쨌든 쉽진 않지만 소통하면서도 하자는 거고, 대신 이제 그걸 우리가 떠나고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 대상화시키고 나와 그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독백, 혼자 그냥 혼자 짓거리고,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런 그게 얘기 하는 집단에서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이 사람한테 감정을 표현했는데 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나는 왜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얘기만 맞아요. 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표현했던 그 사람은 다시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죠. 독백과 진짜 대화.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나 그 세상이 나를 그러니까 부모도 나 그것으로 대하면은 나는 나라고 대할 수는 없잖아. 그거 어디서 배워 내가 어디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나 그것으로 대하고. 그래서 부모가 싫어서 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도 나를 그것으로 대하고. 그 내가 회사한테 뭔가 나 너로 대하면 나는 계속 서운하고. 나 그것으로 대해. 그러니까 나로 있고 싶겠다. 그것이나 너나 다 떠나버리는. 그냥 소개팅이나 사고 하고 살자 이러면 이제. 그래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정리가 그건 인간 본능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나 그것으로 대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들어서 나 그것으로 대하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성인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뭔가- 근데 응? 나 그것을 일단 해야 돼. 아니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거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 그것으로 대했을 때 내가 그걸 과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렵죠. 지금이야 내가 이제 컸고 성장을 하고 이제 뭐 많이 변화도 했으니까 이제 나 이것은 이제 그것과 나와 너구나 이거를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식으로 딱 나오면은 쉽지 최소한 않아. 그렇게 배웠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원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나도 타인을 그것으로 보고 나 스스로도 그것이 되고 이게 너무 익숙한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동굴로 들어가는 나오기 싫었지. 동물이 된다는 줄 알았네. 자, 저희 이제 오늘 스터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열었고요. 이제 전체 좀 큰 틀을 좀 살펴봤죠. 자,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나 혹은 느끼신 점들 한 번씩 한 얘기하고. 번씩 한대. 얘 아, 급해요, 네. 얘 급해요. 아니, 아니. 이거 양이 별로 없어서 뺏기면은 아. 빨리 해야 돼. 영희. 영희한테. 207페이지 20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여기 나는 절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실한 설명을 갖춘 체계의 표면에서 휴식한 적이 없다. 아니 내가 가는 앞길은 언제나 좌우에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좁디 좁은 바위 등성이 뿐이야.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정답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되게 평화롭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세렝게티 초원처럼 항상 사냥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일은 다 양극단이 있는 거지. 아까 같이 나 너가 있듯이 나 그것이 있는 양극단에 있는데 그것은 다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다 경험해 보면서 그러니까 절대자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경험해서 가치나 판단 가치를 찾아가면서 이제 이 중간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 양극단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중간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 다른 분들 생각을 주시구나. 하시죠. 아니 뺏기면 끝이야. 여기선 나 그것이야. 자신감이 없어서. 여기는 별 많이 쳤는데 세개 쳤네. 저 예전은 214페이지에 그 아까 이제 그 문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문장 있잖아요. 첫 번째 줄 21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곧 그것으로밖에 보지 않는 나 그것의 근원어의 바탕을 둔 오직 독백만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다. 인간의 세계에는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나와 너의 바탕을 둔 참다운 대화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읽은 구절 그것 과 하는 독백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를 선택하고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9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이야기의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펜을 잃어버렸어요. 펜을 잃어버렸는데 펜만 잊어먹었겠어.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리죠. 근데 펜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펜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제 내 맘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사라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물을 대할 때도 인간화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물을 인간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인간도 사물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인간의 관계라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도 나 혼자 그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사실은 이것에서 근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나 그것의 관계로 두기 때문에 어떤 실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거기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원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대상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회복됐을 때 사실은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는 경우들을 저희는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얄롱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심리치료자인 얄롱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어떤 정신병리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한 얘기가 사실은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얄롱도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면서 참 인간이란 무서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박사모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박사모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사실관계들,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이런 사실관계들만을 보자면 사실은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어떤 뭐라 할까요? 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그 사실마저도 덮어버리는 인간의 감성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이런 거가 궁금했었는데 저는 이런 곳에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인데
그 인간을 수단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사모 모임, 그러니까 물론 뭐 박사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뭐랄까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상대를 그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것. 그러니까 내가 한 시대를 함께 했던 나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았고 내 이상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수단, 자신의 어떤 관계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의 단절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에 관해서 관계적인 단절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도 펜은 잊어버렸지 마. 저 할게요. 저는 212페이지에 하나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나 너의 관계의 힘의 회복을 통하여 점점 더 그것으로 굳어져가는 세계를 깨트리고 녹임으로써 불이하여 근원적 실제적 생명을 되찾으며 너라고 말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데에 부모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전체로서의 인간성? 그러니까 너라는 상대를 너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단으로서 사람을 대한다라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한 인격체인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한 면만 부각해서 너는 이것만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해 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외모를 중시하면은 이뻐져야 되는 거에만 굉장히 이렇게 뭐 집중해 있거나 아니면 능력적인 거에만 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서만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거고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라고 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한다라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상대를 얘가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데서 그걸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와닿았었거든요. 요 근래에도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외적인 거나 뭐 능력적인 거나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너무 본인의 삶이 막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걸 존중받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210페이지에서 중간에 210페이지에서 중간쯤에 나는 너로 인해서 나가 되고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이제 써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문득 이제 좀 뭔가 관계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때 되게 좋았어. 한때 되게 친하고 한때 되게 가깝고 친밀했던 관계들이 너무 많이죠. 시간이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문득해요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쓸쓸하고 뭔가 씁쓸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관계에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픔을 느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게 그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타인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좀 소원해지거나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를 또 다른 나를 잃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관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죠. 네, 사라지는 느낌? 아픔을 느끼고 그거에 저는 되게 좀 문득문득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 그것의 관계에도 너무 지쳐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나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관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관계를 벗어서 또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너 관계가 대체 뭐냐. 그나마 저도 정말 직장 상담 하면서 그걸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수단화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내가 뭔지 너가 뭔지 아플 때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게 뭔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좀 알고 진짜 아는 것 같아. 좋아하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아까 영원한 나어가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 보게 된다는 거에서도 저는 그래서 내가 영원한 너가 되기를 바라고 관계에서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있어서 영원한 너가 되길 바라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에 되게 씁쓸함을 더 많이 느껴서 이 책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슈드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이채이나 나비트님도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네. 민수가. 제가 할게요. 네. 이채민 나오셨네. 네. 거기 보면 저는 213페이지에 중간중에 사람은 근원어 나 너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이 나 너의 근원어가 강하게 되는 것은 그의 너가 영원한 너가 될 때 정점에 다다른다. 이게 참 마음에 인상이 깊어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그것이 되면 굉장히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나 너가 강하면 강할수록 좀 인격적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책에서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갖다 할까, 그게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굉장히 네. 나비트님. 저는 나하고 너하고 할 때는 주체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사실 집단 상담 처음 하면서 굉장히 좀 사실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들 지금 살면서 뭔가 편안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나무님이랑 집단하시는 네. 네, 저는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좀 뭔가 좀 불편해서 사실 집단이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어제 나무님하고 이제 집단을 하면서 나비트님 저를 좀 보세요 하고 딱 봤을 때 그때 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이나 말 말고 그냥 가까이서 저 좀 보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딱 그냥 그 체험, 그게 나하고 너, 그때 나를 좀 느꼈고 너를 좀 느낀 느낌? 그런 경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단을 좀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집단에서 비춰지니까 사실은 딱 해서 나를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사실은 힘들어서 좀 망설였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체험은 굉장히 이게 나와 너를 약간 설명하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네.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책으로 지랄해봐야 이거 그만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야. 체험이 중요해요. 그럼. 부모 형도 집단하고 가셨어. 얘기해 주니까 되게 얼굴이 좋아요. 빨개지잖아요. 저는 아직 안 했구나. 안 했어. 이런다니까. 안 했어. 맨날 그것이야. 나 필요하잖아. 210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부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단락에 부버의 이러한 사상을 사람들은 만남과 대화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만남, 관계, 만남 얘기하고 또 대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야? 우리다. 만나서 또 참 잘 지었다 이름을. 참 잘 우리도 이름을 좀 찾아낸다. 바꿀까? 만남과 대화의 차. 만남과 대화의 집단. 자, 아무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런 책인 줄 알기는 했지만 좀 자세히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이런 어떤 베이스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씩 시도해보고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좀 기분 좋은 좀 부분이었어요. 훌륭하네요. 그럼요. 자, 다음 주 발제 선생님. 네. 저희 그래서 이제 이 책 오늘부터 해서 이제 8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책과 함께 읽으시고 싶으시면 아까 홍사연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 거기 그 장수, 쪽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가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틴 부버 나와너 책이 이제 번역본이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좀 이렇게 번역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하긴 했는데 뒤에 이제 역자익을 읽어보니까 이 역자도 이 한국말을 잘 못 써.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마틴 부버 나와너의 그 영문 PDF가 인터넷에 있어요. 치밀해. 그거를 저희 누다심 센터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읽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7주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